문을 열자 집안이 난장판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엎어진 식탁 의자, 시큼한 토사물 냄새, 그리고 던져져 박살난 화병. 경혜가 발치에 비를 던져놓고 들어서는 혜완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혜완이 경혜를 바라보자 경혜가 혜완을 향해 피식하고 웃었다. 무슨 일이야? 넌 언제 왔니? 혜완이 의자를 세워놓으며 물었다. 하지만 경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혜완이 일으켜 세우려던 의자는 또 쓰러졌다. 혜완이 살펴보니 의자 다리 중 하나의 끝이 부러져 있었다. 혜완은 하는 수 없이 의자를 뉘어놓고 스웨터를 벗었다. 경혜는 머리가 아픈 듯 한 손을 이마에 갖다 대면서 진통제를 찾았다. 거기 TV 스탠드 서랍에 하다가 혜완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서랍 역시 아기가 잘 맞지 않게 삐뚤게 닫혀 있었다. 원목 가구의 한 귀퉁이가 치리 벗겨져 나간 게 눈에 띄었다. 혜완은 TV 스탠드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거칠게 서랍이 열렸지만 그 안은 뒤죽박죽이었다. 아마도 뽑혀져 나왔던 걸 대강 집어넣은 모양이었다. 혜완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잡동사니 속에서 진통제 두 알을 꺼내 경혜에게 내밀었다. 경혜는 잔뜩 피곤한 얼굴로 진통제 상표를 살피더니 도로 탁자에 것을 내려놓았다. 기다려, 물 줄게. 타이레놀 없니? 그건 없는데. 그만둬. 난 그걸 먹어. 하기는 진통제 20알쯤 있어도 골치가 나을 것 같지가 않다. 혜완은 벗은 스웨터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머리가 광야처럼 엉킨 영선이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고 있었고 침실 바닥에는 채 다 닦아내지 못한 토사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시큼한 술 냄새가 좁은 침실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혜완은 스웨터를 행거에 걸고 스커트도 벗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거실로 나왔다. 경혜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병째로 마시고 있었다. 혜완은 식탁 위에 놓은 바구니에서 고무줄을 꺼내 머리를 묶고 깨진 화병에 잔해부터 치우다 보니 여기저기에 깨진 병 조각이 보였다. 술병들이었다. 커피나 우선 한 잔 마시자. 혜완이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다. 너 애를 지키려면 잘 지킬 것이지 대체. 경혜는 몹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그래, 커피 마시자. 커피 좋지. 하고는 혜완이 문 앞에서 가지고 들어온 조간신문을 거칠게 펼쳤다. 커피를 넣고 마주 앉았을 때 경혜가 신랄한 표정으로 혜완을 살폈다. 대체 어디서 자고 오는 거니? 혜완은 묵묵히 커피를 마시다가 그것을 조심스레 탁자에 놓았다. 여관에서. 경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또 그 글쟁이들하고? 아니 어떤 글쟁이들하고? 경혜의 커다랗게 쌍꺼풀진 눈이 몇 번 믿을 수 없다는 듯 깜빡였다. 혜완아,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혜완은 경혜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농담이 아니었다. 어젯밤 선우에게 갔고 그를 불러내 술을 마셨고 그리고 오늘 아침 혼자서 여관문을 나서면서 혜완은 적어도 자신을 제외한 세상은 조금이라도 평온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자신의 마지막 혼돈을 참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경혜에게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있는 건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고 모든 세상에 대한 알 수 없는 반감 때문이었다. 네가 전화라도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정말 악몽이다, 악몽이야. 너 영선이를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단으로 외박해도 되는 거니? 미리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말이야. 말을 하다 보니 경혜는 갑자기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연락할 처지가 못 되었다고 했잖아. 혜완도 지지 않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맞받아 대꾸했다. 왜 네가 화를 내니? 화를 낼 사람이 지금 누군데? 두 여자는 싸움이라도 하듯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다. 너한테 내는 게 아니야. 그냥 화가 나. 언제까지 이런 번거로운 일상들이 닥칠 것인지 말이야. 언제쯤이면 좀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을지 막막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영선이 보고 와 있으란 건 너였잖아. 이제 와서 그게 번거롭다면 대체 어쩌자는 거니? 영선이가 번거롭다는 얘기가 아니야. 혜완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쨌든 전화도 없이 외박한 것은 혜완의 잘못이었다. 미안해. 그게 어쨌든 미안해. 하지만 어제 초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너도 없고 영선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랬어. 그냥 그랬던 거야. 나도 외박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일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두서없이 말을 하다 말고 혜완은 어지러운 집안을 둘러보았다.
경혜가 다시 손을 이마에 가져갔다. 그리고는 아까는 먹지 않겠다던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었다. 혜화는 깍지를 낀 손을 두 무릎 위에 얹었다. 언제 왔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야? 대체 영선이가 이런 거니? 그럼 내가 그랬겠니? 경혜는 쌀쌀하게 대꾸했다. 혜화는 입을 다물었다. 멋쩍은 기분이 든 혜완이 라디오를 켰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아침 프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혼 2주년을 자축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힘든 우리 그이와 이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영등포에서 아름이 엄마가 보내주신 엽서입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남편 따라 멀리 캐나다로 간 클에서 만나지 못한 지 벌써 5년이나 되는 여고 시절의 친구 누구누구에게 이 엽서를 띄웁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만희 씨 엽서였고요. 다음에는 가을이 되니 왜 이리 마음이 심란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남편도 건강한데 말입니다. 한 잔의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며 음악 듣고 싶어요. 저놈의 프로 사연은 어쩌면 10년이 지나도록 매일 똑같니? 경혜가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대학 3학년 때인가 여성 프로의 스크립터로 일하는 선배를 돕기 위해 경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엽서를 정리해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방학이면 혜완과 영선도 가끔 이 프로를 들었던 것이다. 경혜의 말은 맞는 것 같았다. 10년 전에도 여자들은 비슷한 사연들이 적힌 엽서를 보내곤 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혜완이 경혜 앞으로 와서 앉았다. 내가 어젯밤에 잠 못 자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영선이 이제 정말 정신병인가 봐. 나 어제 제가 하는 꼴 보니까 박감독 이해하겠더라. 내가 친구지만 대체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고 대체 언제부턴가 제가 저렇게 된 거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봐. 나도 친정집에 연지 맡기고 애 아빠 세미나차 미국 갔잖니. 10시쯤인가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영선이가 막 우는 거야. 애들을 집에 데려다주고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걸 돌아왔다고 말이야. 애들 들여보내는데 큰애가 귀를 잡아당기더니 엄마 오늘 밤엔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꿀래요 하더라나. 어린 것이 때도 안 쓰고 나도 어민데 그 심정이 오죽했겠니. 안된 마음에 우선 좀 잘하고 동정을 해주고 끊었지. 자려는데 아마 1시쯤 넘었나. 저것이 전화를 하더니 나한테 위선자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지 않겠니. 그러고는 우는 거야. 말을 시키려는데 벌써 혀가 돌아갔더라고. 그리고 뭐 억울하다나 이제 더 이 세상을 견딜 힘이 없다든가 뭐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꼭 저게 또 죽을 것 같더라고. 보아하니까 곁에 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밤 1시에 달려왔지. 운전하고 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박 감독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문은 또 순순히 열어주더라고. 벌써 마룻바닥에다 여러 번 토해 놓았고 방안은 발디딜 틈 없이 깨진 유리병 천지고 발까지 다쳐서 질질 피가 흐르는 맨발에다 경혜는 어젯밤의 정황을 다 설명하기도 싫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앙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사한 한국의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고 반쯤 열린 창뜸에서는 차가워진 신선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바라만 보기에는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이상도 하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싶은 건 둘째고 갑자기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니? 아니 그렇게 전화로 난리를 피웠으면 죽든가 말든가 해야지. 문은 또 왜 그렇게 순순히 열어주니? 어쨌든 좀 말리지 그랬니? 내가 구경만 했겠니? 겨우 뜯어 말려서 집안 다 치우고 재워놨는데 갑자기 정말 미친 여자처럼 뛰쳐나오더니 화병을 깨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나도 미친년처럼 혼잣말로 그랬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가 졌어 그러고 말았다니까. 경혜는 갑자기 깔깔대며 웃었다. 참, 넌 복도 많다. 영선일 맡은 건 너인데 험한 꼴은 나 혼자 보았으니까 미안하다.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이혼하려면 다 그러는 거니? 너도 그랬어? 가끔은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었지. 그래도 넌 그렇게 안 했잖아. 경혜는 의외로 순순한 영선에 동조하는 혜완의 말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네가 어떻게 하니?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지 어쨌든 너한텐 전화는 안 했지. 그렇길래 그럴 거면 왜 이혼을 하느냔 말이야. 그것도 좋아. 이혼했으면 이혼하기 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응? 어쨌든 지금 영선이 상태는 잘 모르겠어. 단순한 이혼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말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풀어야 했을 거야. 하긴 영선이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을 하긴 했어. 뭐라고? 우리 1학년 때 그 선배인지 뭔지 그지 같은 자식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 나도 처음 듣는데 그 선배한테 자기가 먼저 편지를 보냈었다는 거야.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혜원이 발장을 고쳤기며 물었다. 10년도 넘은 기억을 끄집어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다. 자기가 대학 방송국 들어가서 그 선배를 좋아하게 돼서 자기가 먼저 편지를 보냈대. 그 선배가 한 번도 자기한테는 먼저 만나자든가 커피를 마시다든가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니들보다 이쁘지도 않았고 말솜씨도 없었어. 모임 시간에 내가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은 너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 이러는 거야. 참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무슨 대꾸라겠니?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들 둘이 데이트한답시고 돌아다닐 때 영선이 혼자 도서관에 남겨두기가 미안했고 그랬던 거 생각나지? 박 감독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잖아. 그게 영선이한테 영향을 주었을까? 경혜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데 그러나 오래 생각한 말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박 감독한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남은 건 걸레 같은 몸뚱이라고 세상의 남자들을 다 때려 죽여야 한다나 어쩐다나. 미친 것. 그러면 그때 그냥 남편을 죽일 것이지. 혜완이 어이가 없다는 눈길로 경혜를 바라봤다. 말이 좀 심했다고 느낀 모양인지 경혜가 입을 우물거렸다. 어쨌든 지겨워. 사람을 놀래켜도 유분수지. 말을 하던 경혜도 듣고 있던 혜완도 입을 다물었다. 데이트를 하려고 나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영선이. 그것이 오늘의 영선이 모습에 영향을 주었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왜였을까? 특히 대학 1, 2학년 때는 모두들 남자친구를 두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존재했었다. 둘뿐인 친구들이 모두 데이트를 하러 갔다면 그래서 그 붐비던 도서관 자리가 텅 비어있는 열람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면 그리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으리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끊임없는 일상의 삶들에 시달리면서 가끔씩 어쩌면 공허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일생에서 다시 오기 힘든 자기만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20몇 살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박 감독을 만났을 때 영선은 그렇게까지 헌신적일 수도 있었던 걸까. 어쨌든 영선이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오히려 데이트를 나가느라 훨씬 독서량이 적었던 혜완 자신이 영선에게 열등감을 느끼곤 하지 않았던가. 아버지에 대한 영선의 징후,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이 영선을 스스로를 포기하면서까지 박 감독에게 헌신적인 여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한 번쯤은 혜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었다. 영선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으니까 말이다. 어머니가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버지를 공격할 것도 못돼. 내가 아버지라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는 싫겠다. 그래서 영선이는 어머니와 반대로 정반대의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 남편을 위해서 언제나 상냥하기로 한 여자. 말하자면 착한 여자. 그래서 파리로 달려간 그녀에게 박 감독이 외도를 고백했을 때도 그렇게 순순히 비행기 표값을 걱정하면서 용서를 했던 걸까. 학비가 모자라 솔선해서 제 학업을 그만둘 걸까. 하지만 거기서부터 제 병이 시작된 것이라고 영선은 말하지 않았던가. 혜완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쨌든 나 눈 좀 붙이고 갈게. 한잠도 못 잤어. 네 집에 수면제 없지? 경혜가 힘들게 일어나며 물었다. 혜완은 고개를 저었다. 경혜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혜완은 침실로 들어가 차렵 이불을 꺼냈다. 영선이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누웠다. 그녀가 차던 진 이불 밑으로 핏자국이 보였다. 살펴보니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을 막으며 혜완은 이불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경혜에게 덮어주고는 창가로 가서 반쯤 열린 문을 닫았다. 너 만나는 남자 있니? 눈을 감고 잠시 몸을 뒤척이던 경혜가 불쑥 혜완에게 물었다. 혜완의 눈길이 쭈뼛이 켜지며 경혜의 눈 감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있어 없어. 경혜는 몸을 뒤척여 소파 팔걸이에 제 얼굴을 얹어 혜완을 바라보며 물었다. 다른 사람 속여도 난 못 속인다. 말해봐. 혜완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그것을 한 모금 마셨다. 있었어. 있었어? 그럼 지금은? 경혜의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을 보며 혜완은 담배를 물었다. 입이 몹시 썼다. 헤어졌어. 어제.
혜화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경혜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다. 그러면 어제 같이 있었다는 남자가 그 남자야? 왜 그러는데? 혜화는 말꼬리 흐렸다. 경혜가 차렵 이불을 무릎에 두르고 일어나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어젯밤 늦게 3시쯤인가 전화가 왔었어. 난 또 넌 줄 알고 허겁지겁 받았지. 그랬더니 웬 남자가 네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좀 놀라면서 서해안 씨 안 계시냐고 묻는 거야. 순간적으로 없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결정 못하겠더라도 아무래도 네가 혼자 사는 여자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을 하면 혹시 다음에 널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잔다고 했지. 세상 남자들 다 뻔하지 않니? 이외에 어쨌든 여자가 외박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말이야. 경혜는 대단한 변호라도 하는데 의기양양한 목소리였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오물거리더니 말을 하네. 내가 누구시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인데 널 좀 깨워달라는 거야. 없는 널 어디서 깨우겠니?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지금 막 잠들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그 서해안한테 참 잘났다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야. 술을 좀 먹은 모양인데 어찌나 우습던지. 대체 누구야? 말투를 보니까 너랑 무슨 일이 있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맞지? 유부남? 아니면 호라비? 그도 아니면 총각? 문선우. 20곡의 놀이라도 알 듯 달려드는 경혜의 목소리를 여지없이 잘라버리며 혜완이 짧게 대답했다. 의외로 쉽게 나오는 대답에 경혜의 입술이 놀라움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혜완은 경혜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게 이상했다. 선우와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취하진 않았었다. 그리고 선우에게 누이를 만난 일은 분명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라면 그의 누이가 그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말이 아니던가. 아니 그 문선우 말이니? 2학년 때 강집당했던 그 얼굴 희던 아이? 경혜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혜완은 갑자기 몰려드는 피곤을 느꼈다. 경혜처럼 그녀도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혼자서 뒤척이는 여관의 그 비닐 깔린 침대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은 이상한 무력감 때문이었다. 어머 문선우라니? 그게 언제적 얘긴데? 걔가 아직도 널 좋아하는 거니? 90년대판 수뇌부가 탄생하겠구나. 아직도 날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냥저냥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내가 다시 혼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고 그런 거야. 피곤하다는데 짧게 말을 끊었다. 어젯밤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혀끝에 좁쌀만한 돌기가 돋아 있었다.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처럼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쓰려왔다. 혜완은 담배를 끄고 남은 커피를 마셨다. 하긴 요즘 수뇌부가 있겠냐마는 근데 왜 헤어졌니? 혜완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선우라는 이름을 경희 앞에 뱉어버린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래 더 말 안 해도 알겠다. 왜 헤어졌겠니? 자신이 없었던 게 총각 이혼녀 하나 데리고 놀다 만 거겠지. 데리고 논다는 말 앞에서 혜완의 얼굴이 잠시 지켜지다가 말았다. 선우의 누이 문연우가 뱉은 말이 다시금 생생히 그 모란 커피숍의 찻잔까지도 떠오르는 것이다. 뾰족한 구두 속에서 가만히 움츠려들었던 자신의 발. 내가 너 무슨 사고 칠 줄 알았다. 내 그랬지. 사람 조심하라고. 혜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혜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이불을 쓰고 누웠고 곧 가늘게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혜완은 커피잔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오래 씻었다. 선우의 출판사 문을 밀었을 때 사람들이 여럿 둘러앉아 빼갈의 중국류를 먹고 있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내기를 한 대로 선우는 거기 있어 주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천연스러운 표정을 하며 그 자리에 끼었고 그날 선우의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한 단편 소설집을 이야기했고 예전에 박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던 호텔 커피숍에서 마주쳤던 소설가 장이 혜완의 눈길이 거북하다는 표정으로 어색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다. 서해안 씨, 정말로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혜완 하나 건너편에 앉았던 선우가 그 순간 고개를 숙이며 옆자리에 문인에게 술을 따랐다. 혜완이 멋쩍게 웃었다. 잔을 씻던 혜완의 손길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그랬다. 그녀는 대답했던 것이다. 글쎄요. 아마도 대책 없는 낭만 때문이었나요? 혜완의 기억은 자꾸 그 밤으로 거슬러 올랐다. 그때 대책 없는 낭만이라는 말을 썼었다. 하지만 그건 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던가. 물론 선우에 대한 또 그의 누이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었지만 선우가 그걸 알아들었을 리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왁자하게 어울려 술집에 갔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뿌였던 그 술집 한 여자가 있었다. 사람들의 왁작짓거람에 시달린 혜완이 고개를 돌렸을 때 늦은 밤 시간 카운터에 혼자 앉아 여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혜완은 사람들 틈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왼쪽 눈썹개부터 눈 아래까지 푸르스름한 멍이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보였다. 나이는 혜완 또래나 되었을까? 직감적으로 혜완은 생각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집을 뛰쳐나왔구나. 혜완은 알고 있었다. 매를 맞은 여자 특유의 몸짓을 말이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직 다 빼어나오지 못한 눈물 때문에 습기가 감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녀가 아주 작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온몸에서 젖은 빨래를 짜는 것처럼 쉽게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몸을 움직였을 때 그녀는 눈물을 떨구는 대신 몹시 고통스럽다는 듯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였다. 여자가 그렇게 화장실로 떠나고 난 후 선우와 혜안의 눈이 맥주병에 어지러운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 선우는 말하는 것만 같았다. 넌 삐뚤어지고 있어. 혜안은 얼른 눈을 내리깔고 생각했다. 자꾸만 나쁜 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 혜안은 문득 겁이 났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어딘가에 몸을 부딪혔는지 모른다. 하필이면 눈두덩을 부딪히고 그래서 눈두덩을 맞은 게 아니고 부딪혀서 아팠고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여자는 슬퍼 보이고 온몸이 아프고 그럴지도 모른다. 혜완은 고개를 떨고 왔다. 그렇게 혼자서 카페에 앉아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혜완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혹시나 눈 주위에 멍이 보일까 봐 안경을 걸쳐 쓰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원리 없는 변두리 카페에 앉아서 오래도록 수치심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었다.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가로등만 창백한 길을 선우와 혜안은 걸었다. 혜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관에 가고 싶어. 선우가 의아한 눈으로 혜안을 바라보았다. 혜안은 아래로 향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시선을 선우에게 애써 붙박아 놓았다. 하지만 눈 속에서 비수처럼 날카로운 빛마저 감추지 못했다. 선우가 물었다. 차라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말했지만 집엔 영선이가 와있어. 난 너하고 자고 싶어. 문득 혜완의 머릿속에 영선이 생각났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전화를 해주지 않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혜완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자고 있는 영선을 깨우는 건 더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혜완은 영선의 생각을 지우고 선우를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선우는 혜완의 의도를 미심쩍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여관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밀 때까지도 자꾸 혜완의 표정을 살폈다. 혜완은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종업원이 숙박계를 내밀자 선우는 민철우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다. 혜완은 그가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거기에 기입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었다. 하지만 종업원이 선우가 기입한 가짜 숙박계를 그 역시 진실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돌아갔을 때 혜완은 갑자기 모든 삶들이 하나의 적당한 연극인 것만 같았다.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또한 하나의 연극이 아닐까. 서예안이 아니라 신혜련쯤 되는 여자의 치졸한 연극. 그 연극의 대본은 이런 것이었다. 누이로 하여금 자신을 모욕하도록 한 민철우라는 남자로 하여금 어쩌면 수줍은 여학교 선생과 결혼을 할 민철우로 하여금 신혜련과 함께 약속도 없고 사랑도 없는 육체 행위를 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혜안은 넓은 쑥색의 가을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선우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팔을 눌렀다. 반쯤은 이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선우의 얼굴이 가깝게 다가왔다. 혜완은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눌렀다. 선우가 그녀를 침대에 누웠고 선우의 손길이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을 때 혜완은 제 온몸에 세포가 하나 둘씩 감은 눈을 뜨고 이 초라한 여간방의 정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뜨고 있던 두 눈을 서둘러 감았지만 어서였다. 마주치는 살갗이 죽순 껍질을 비비는 것처럼 깔끄러워서였을까. 그도 아니면 이 치졸한 연극의 파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까닭이었을까. 희미하게 웃기조차 하고 있던 혜완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선우가 몸을 일으키며 혜완을 바라보았다. 혜완은 두 손으로 담요를 움켜쥔 채 잠시 울었다. 선우가 피워오는 담배의 냄새가 콧물 때문에 막힌 코로 조금씩 흘러들었다. 왜 그래? 선우는 몹시 불쾌한 얼굴이었다. 그는 작은 불을 켜며 물었다. 혜완은 대답하지 않았다. 실패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이어서 대체 뭐가 실패지?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만 같았고 거기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물었다. 실패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던가? 물끄러미 혜완을 바라보다가 선우는 거품이 다 빠져버린 맥주를 마셨다. 아무리 애를 써도 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희망을 품었던 내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 타락조차 실패야. 나하고 타락하려고 여기 오자고 했니? 선우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이제 혜완을 향해서 모면의 표정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혜완은 똑바로 누운 채로 천장만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가 겉옷을 입다 말고 주먹으로 여간의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작은 울림이 들렸다. 충혈된 눈으로 선우가 천천히 혜완을 돌아봤다. 말해봐. 너 정말 나하고 타락했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었었나? 혜완은 울음을 그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랬다면 정말 타락이었다고 생각해. 선우는 혜완을 향해 일별조차 던지지 않고 여관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선우가 멀어져 가는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제서야 혜완은 몸을 뒤척여 천천히 여관 침대에 엎드렸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선우도 아니고 모란 꽃 같은 화사하던 그의 눈이도 아니었다. 그녀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누이 앞에서 수치스러웠던 자신이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길 한번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자신이었다.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면, 선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그 아무것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설거지를 한 컵들을 가지런히 얹어놓고 혜완은 창가로 가서 커튼을 닫고 경혜가 잠든 소파에 두 손을 얹고 거기에 얼굴을 묻었다. 이상하게 카페에 혼자 앉아있던 눈덩이 시퍼렇게 멍들었던 그 여자가 생각났다. 물끄러미 바라보면 혜완의 시선을 피하며 당황하는 여자의 눈길이 아래로 깔렸었다. 그때 문득 혜완은 어떤 사람도 언제나 불행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한때 그렇게 오두만이 앉아서 이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쏟아져 내린다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듯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지금 여기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웃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듯 울고 있다고 언제나 슬픈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혼자서 그 밤에 카페에서 멍든 눈으로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불행한 건 어쩌면 오늘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혜완은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다. 널 베고 꿈을 꾸는데 커다란 매가 내 품으로 날아오더라. 뭔가 아들인 줄 알았지. 발길질이 어떻게나 심하던지.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 처음으로 네 아버지한테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 겨울이었단다. 그 시절 겨울은 왜 그렇게 춥던지 방 안에 물그릇을 놔두고 자면 아침에 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 있었으니까. 해산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아무리 매꿈을 꾸었더라도. 그리고 점쟁이가 아들이라고 짚어주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아저씨도 자취할 수가 없었단다. 만일 이번에도 또 딸을 데리고 들어가면 네 할머니가 날 아예 집에 들이지도 않을 것 같아서 겁이 났단다. 그래서 네 외갓집에서 부랴부랴 나와 걸었지.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는데 한 10리길을 걸었나 갑자기 기미가 느껴지는 거야. 길바닥에 애를 낳는 건 아닌가 겁이 나서 뛰었지. 그 남산만한 배를 움켜쥐고 말이야. 그 겨우 집에 들어와서 문지방을 넘자마자 널 좋았단다. 널 낳았단다. 낳고 나서 차마 뭐예요? 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겁이 났던 거지. 네 할머니가 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나가는 걸 보고야 네가 딸인 걸 알았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 아들인 줄만 알았지. 네가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바늘로 간간히 머리를 극적여 기름을 바르며 어머니는 혜완을 돌아보았다. 언니들은 다 어디 갔을까? 혜완은 새로 바른 창호지 문에 선명하게 부각된 아기 손바닥 같은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풍잎은 가지마다 피처럼 붉게 타고 혜완은 그만 마을 앞에 깊은 수로에 빠지고 말았다. 단풍잎을 따던 그녀의 등을 밀며 얼굴이 새카맣던 그 모습에는 말했다.
너같이 까부는 기집애는 맛을 좀 봐야 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으며 해와는 이끼 낀 돌무더기와 사그라든 수초뿌리들을 바라보았다. 몸이 바닥에 닿았을 때 그녀의 발끝이 사뿐히 진흙바닥에 닿았고 이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마루에는 작은 집의 남자 사촌들이 보란듯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을 위해 국을 끓이며 코를 훌쩍였다. 해와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코를 많이 흘리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시래기를 숭숭 쏠아 담은 그 가마솥의 된장국 냄새가 좋았던 것이다. 그만 일어나. 해와는 화들짝 눈을 떴다. 진한 된장국 냄새가 났다. 경희의 얼굴이 보였고 영선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영선은 국냄비를 열어 간을 보고 있었다. 깨어보니까 영선이가 밥 해놓고 국을 끓이고 있지 뭐니. 해완을 깨운 경혜가 상황을 설명했다. 아까 소파에 엎드려 자던 해완의 머리에는 베개가 받쳐 있었고 몸 위에는 침실에 있어야 할 이불이 덮여 있었다. 아마도 그건 역시 영선이 한 일 같았다. 해완은 천천히 일어나 이불을 대강 치우고 식탁으로 갔다. 시금치 냉장국에 고등어구이, 김구이, 게다가 매운 풋고추를 곁들인 명란젓에 참기름 냄새까지 풍겼다. 기묘한 눈길을 주고받던 경혜와 해안이 자리에 앉았고 영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국을 식탁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시장에 나가니까 고등어 물이 좋길래 구웠어 먹자. 영선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 영선은 빨래를 걷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혜가 서둘러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 해완에게 우산을 빌려 주차장까지 가서 어제 차를 몰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경혜와 해완은 그저 말없이 앉아 빨래를 걷고 있는 영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 도련한 심경의 변화들은 대체 뭘까? 하는 눈빛으로 가끔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인내 서로 눈을 돌렸고 경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가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경대 앞에 놓아두었던 귀걸이를 달았다. 어젯밤 늦게 경황 없이 달려오는데 귀걸이는 언제 달았을까? 해와는 문득 우스웠지만 그게 경혜답다는 생각을 했다. 영선은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와 차근차근 빨래를 했다.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국을 끓이고 김을 굽고 그리고 빨래를 걷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 여자 중에서 영선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다. 영선은 마른 수건을 반으로 접고 또 그것을 세 등분으로 차곡차곡 접었다. 화장을 마치고 친정에 있는 제 딸 연지에게 통화를 한 경혜가 영선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어디 얘기 좀 해봐. 영선이 개어놓은 빨래를 제 무릎에 얹고 경혜를 빤히 바라보았다. 너 어젯밤에 네가 뭐 했는지 생각이 나니? 저 의자다리 부러진 거랑 보이지? 대답이 없는 영선에게도 바짝 다가 앉으며 경혜가 빨래 개어놓은 것을 흩뜨려버렸다. 영선이 다리가 부러진 의자를 바라보다가 흩뜨러진 빨래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는 말 듣지 않은 거니? 내가 오늘은 세상 없어도 얘기를 들어야겠다.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박 감독인지 뭔가가 좀 불러와 볼까? 대체 어떻게 했길래 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 경혜는 작정이라도 한 듯 긴 남방 셔츠를 입은 영선의 손목을 걷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세 사람 앞에 집어넣었다. 순간 영선의 시선이 경희에게 가서 꽂혔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해안은 방관자처럼 영선의 손목에 그어진 붉은 치렁이 자국 같은 상처를 보고 있었다. 영선이 무표정하게 소매자락으로 상처를 덮었지만 해안의 눈에 그 상처에 잔영이 하른거렸다. 술 좀 줄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안과 경혜는 눈길이 마주친다. 마시지 마. 그냥 견뎌봐. 그리고 이야기를 해봐. 경혜가 조금은 어눌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영선의 눈길이 간절하게 해안을 향했다. 조금만 줘. 조금이면 돼. 그러지 말고 신경안정제를 먹어보지. 그러니 신경안정제 하지마. 난 환자가 아니야. 해안이 신경안정제라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영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해안과 경혜가 멍하니 영선을 바라보았다. 아침을 먹고 영선은 빨래를 걷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혜가 서둘러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 해완에게 우산을 빌려 주차장까지 가서 제 차를 몰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경혜와 해안은 그저 말없이 앉아 빨래를 걷고 있는 영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 도련한 심경의 변화들은
대체 뭘까 하는 눈빛으로 가끔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서로 눈을 돌렸고 경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가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경대 앞에 놓아두었던 귀걸이를 달았다. 어젯밤 늦게 경험 없이 달려오는데 귀걸이는 언제 달았을까? 혜화는 문득 웃었지만 그게 경혜답다는 생각을 했다. 영선은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와 차근차근 빨래를 겠다.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국을 끓이고 김을 굽고 그리고 빨래를 걷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 여자 중에서 영선에게 가장 어울린 일이었다. 여기서는 마른 수건을 반으로 줬고 또 그것을 세 등분으로 차곡차곡 접었다. 화장을 마치고 친정에 있는 제 딸 연지에게 통화를 한 경혜가 영선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어디 얘기 좀 해봐. 영선이 개어놓은 빨래를 제 무릎에 얹고 경혜를 빤히 바라보았다. 너 어젯밤에 네가 뭐 했는지 생각이 나니? 저 의자 다리 부러진 거라 보이지? 대답 없는 영선에게 더 바짝 다가가 앉으며 경혜가 빨래 개어놓은 것을 흩뜨려 버렸다. 영선이 다리가 부러진 의자를 바라보다가 흩뜨러진 빨래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는 말 듣자는 거야? 혜완이 신경안전제라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영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혜완과 경혜가 멍하니 영선을 바라보았다. 그 인간이 나만 보면 신경안전제를 먹으라고 말했어. 그날도 너희들은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 신경안정제라는 말이 그토록 영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줄 몰랐던 혜완과 경혜가 멍청하게 영선을 바라보았다. 망설이고 있던 혜완이 일어서서 양주병을 꺼내왔다. 경혜가 혜완을 가로막았다. 주지마. 견뎌야 돼. 혼자 술도 없이 약도 없이 버텨야 된다고. 너 친구랑 내가 고작 술이나 갖다 주고. 경혜의 눈길이 날카롭게 혜완과 맞섰다. 마시게 해. 혜완도 의외로 강경했다. 안 돼. 너 모르니 쟤 알코올 중독이야. 마시게 해. 지지 않고 혜완이 소리쳤다. 경혜가 어이없다는 눈길로 혜완을 바라봤다. 혜완이 고집스레 잔을 가져다 영선에게 내밀었다. 경혜가 다시 잔을 빼앗았다. 혜완이 경혜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도 한때 알코올 중독이었어. 누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시기가 있고 혼자선 견딜 수 없는 시기가 있어. 신경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야. 눈앞에 자기의 신경이 보여. 거의 마모되어서 신라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누군가 아주 가느다란 실을 가져다 비비기만 해도 툭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 무조건 그 문제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영선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 영선이를 못 믿니? 혜안과 경혜가 언쟁을 그친 건 갑작스러운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영선이 마른 빨래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미안해 혜완아. 나 때문에 너희들 싸우지 마. 나 술 안 마실게. 나 하나만 죽으면 되잖아. 혜완과 경혜의 입에서 동시에 한숨이 터져나갔다. 멀리서 들리던 빗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고 그리고 천둥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니? 너 하나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영선을 감싸던 혜완이 그녀 특유의 약간은 신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영선이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혜완을 바라보는 영선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너마저 하는 눈빛. 혜완은 냉정한 눈초리로 영선의 눈길을 받았다. 그래, 나마저야. 나마저 널 경멸하게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영선이가 제발 알아차려 주었으면 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 연극이라도 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적당히 동정표라도 얻어보려고 그런 거니? 영선의 슬픈 눈빛이 흔들릴 것 같은 마음을 다잡으며 혜안이 질문의 고삐를 조여나갔다. 영선이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경혜가 다시 다그치고 들었던 영선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를 죽이면 그는 미친 부인한테 살해당한 당대의 착한 남편이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자살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어떻게 했길래, 대체 부인에게 어떻게 했길래 부인이 자살했을까? 점잖기만 한 그의 몸가짐을 총명해 보이기만 하는 그의 얼굴을 의심하게 될 거야. 설사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은 무언가 있다는 거. 그게 뭔데? 지켜보고 있던 경혜가 다그쳤다. 팽팽한 긴장이 세 사람을 감돌았다. 영선의 입술이 달짝거리다가 다물어졌다. 그리고 그 입에서 처음에는 낮게 이윽고 높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져. 울지마. 지겨워. 정말 지겨워. 여자 울음소리는 지겨워. 정말 지겨워. 망연히 앉아있던 경혜가 중얼거리듯 말했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듯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천둥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자,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박 감독이 왜 신경안정제를 먹으라고 했니? 냉정한 얼굴로 혜완이 물었다. 흐느끼는 영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경애가 딱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혜완은 집요하게 물었다. 무언가 박 감독의 말 말고 다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영선이가 미친 것이었다. 정리가 안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봐. 여긴 논문 제출하는 곳이 아니야. 그날 신경안정제에 대해서. 영선이 눈물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혜완이 따뜻하게 표정을 바꾸며 술잔을 내밀었다. 영선이 잔을 들고 단숨에 그것을 마셨다. 그날 너는 친정에 있다가 무언가 잊어버리고 온 물건을 찾으러 집으로 간 거였겠지. 그런데 박 감독이 그 심량인지 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고. 눈물을 그친 영선이 침착하게 혜완을 바라봤다. 혜완아, 나 잊어버리고 온 물건 찾으러 간 거 아니야. 나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터무니없이 계속되어 온 그에 대한 내 의심과 그런 것들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고 싶다고. 그가 원한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기 위해서 찾아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여자랑 있었구나.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경애가 영선이에게 가까이 다가앉으며 물었다. 술잔을 잡은 영선의 손이 알코올 중독자의 것처럼 덜덜 떨렸다. 열쇠를 밀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 안에서 걸쇠를 채워놓은 거지. 순간 너무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설마 하고 벨을 눌렀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벨이 고장난 거야. 그 며칠 전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고장났었거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여자가 웃는 소리, 남자 이야기 소리. 문을 두드렸지. 문을 두드려서 한참 동안이나. 내게는 참으로 긴 시간들이었어. 얇고 큰 영선의 입술이 뒤틀렸다. 그 안에서 그럼 둘이 뭐하고 있었던 거니? 경애가 흥분한 어조로 물었다. 영선이 고개를 숙였다. 문이 열렸지. 난 그때까지든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어. 순간 내 침실에서 여자가 얼굴을 내미는 거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노처녀 작가라는 그 여자가. 듣고 있던 두 여자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잠깐 긴 침묵이 그들을 내리눌렀다. 들어갔지. 여자는 맨발이었어. 벗어놓은 스타킹이 거실 안쪽에 보이더라고. 왜 거실의 벽지가 다 노랗게 보이는지 알 수 없었어. 그때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무슨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 남편이 나보고 좀 앉으라고 하더군. 그제서야 말문이 터졌어. 내가 여자에게 말했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박 감독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나가달라고. 여자가 나에게 묻더군. 당신이 누구지요? 난 대답하지 않았어. 내가 대답해야 했을까? 그때 박 감독이 대답했어. 우리 애기 엄마야.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 아, 그 별거 하신다는 그분 별거라니. 난 집을 떠난 지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이야. 내가 박 감독을 바라봤지. 박 감독이 나보고 좀 나가라는 거야. 자기가 꼭 따라 나갈 테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소리쳤지. 그래, 내가 소리쳤어. 여기 내 집이야. 적금 붓고 콩나물 다듬고 그렇게 해서 마련한 내 집이야. 그리고 내어냈어. 여보, 이 여자 좀 나가게 해줘요. 당신하고 정말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요. 박 감독은 얼굴을 찌푸렸어. 당신 지금 너무 흥분된 상태야. 이분은 일하러 오셨어. 망신스럽게 굴지 좀 말어. 신경안정제 좀 먹지. 그래. 그러자 나는. 영선이 술잔을 놓고 혜완의 손을 잡았다. 손은 몹시 뜨거웠다. 나는 나도 모르겠어. 그 여자가 우리 집 소파에 걸터 앉아 있었어. 얼마 전에 산 흰색 소파에. 내가 그토록 평소에 윤이 나게 닦은 그 소파에 맨발로 걸터 앉아서 가죽에 때가 묻을까봐 아이들도 못 앉게 했던 그 소파에 그녀가 앉아 말했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박 감독님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단지 일을 하러 왔고요. 내가 박 감독에게 말했어요. 뭐 저 여자 보고 저 소파에 앉지 말라고 해요. 저건 아직 크레딧 할부금도 다 붙지 않은 거예요. 12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10개월이나 돈을 더 내야 해요. 아이들도 못 앉게 했었어요. 여보 제발 저 여자 저 소파에서 내려오게 하세요. 제발. 박 감독이 말했죠. 소파가 뭐 어쨌다고? 내가 다시 말했어요. 여보 제발 저 여자 소파에서 내려오게 해줘요. 박 감독이 날 끌어내려고 했어. 내가 소리쳤어. 여보 거기엔 우리 현수랑 현우도 함부로 앉지 못하게 했어요. 저 여자를 제발. 경애가 한숨을 내쉬었다. 혜완은 잡고 있는 영선의 손바닥에 축축히 배어나는 땀을 느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런 상황에서 대체 소파가 문제니? 경애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도 알아. 소파라니. 그 상황에서 소파를 문제 삼다니. 다른 여자가 그랬다면 나도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 박 감독이 내 멱살을 잡아 끌었지. 여자가 말했어. 박 감독님 대체 부인한테 왜 그러세요? 놔두세요. 말씀하시게. 그래서 박 감독이 내 멱살을 놓았어. 여자가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말했지. 물어보실 말이 있으면 다 물어보시지요. 마누라는 멱살을 잡히고 여자는 느긋하게 앉아있었어.
내가 물었지. 언제 왔냐고. 여자가 대답했어. 어제 저녁이에요. 내가 물었지. 그럼 여기서 잤어요? 그러자 그녀가 소파에서 다리를 꼬면서 말했어. 물론이에요. 내가 다시 물었다. 내 침실에서요? 그녀가 대답했어. 네. 내가 박 감독을 쳐다보았지. 그는 베란다를 향해 등을 돌리고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 그가 말하더군. 심량이 소파에서 잔다는 걸 내가 침대에서 자라고 했어. 손님을 소파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잖아.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말했어. 그래요. 전 침대에서 자고 감독님이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여자가 말하더군. 물론 섹스는 안 했어요. 이제 됐어요? 예, 너 칼을 들고 그 심량인지 그 계집애 찔렀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응? 어디서 그런 미친년이 있어? 경애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래, 나도 알아. 그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야. 설사 너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 해도 그렇게 대접해 주었을 거야. 단 한 사람 자기 아내에게만은 빼놓고. 아주 예의 바르지. 그래서 내가 물었지. 대체 무슨 일인가요? 박 감독과 당신의 시나리오 작업은 한 달 전에 끝나지 않았나요? 여자가 대답했어. 비디오 잭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비디오 잭 때문에 왔다고 했어. 비디오 테이프에 TV 녹화를 하기 위해선 그것을 연결하는 비디오 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왔다는 거야. 그녀는 내게 자랑스레 신문에 쳐놓은 동그라미를 내밀었어. 그 프로들을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마침 그게 없었거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곤 말이나 되니. 전파상에 가면 구할 걸 가지고 아리. 그리고 그게 설사 없다 해도 말이 되니. 응? 마침 부인 친정 간 날 그게 고장이 나서 방이동까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입을 쫙 찢어버리지 않고. 경애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잠시 끊어진 대화 사이로 빗소리가 쏴 하고 밀려들었어. 경애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잠시 끊어진 대화 사이로 빗소리가 쏴 하고 밀려들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알고 있는 모든 욕을 퍼붓고 싶었어. 하지만 난 박 감독 쪽을 보았지.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무표정하게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 별거 한다는 말은 분명 그가 했었겠지. 난 그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가 사람이면 자신의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도록 놓아두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는 구경을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 혜완이 고개를 돌렸다. 박 감독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 감독도 분명히 이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그땐 얼마나 우아한 이야기였던가. 그때 영선이가 얼마나 어이없고 미친 듯이 보였던가. 혜완은 머리를 붉혔다. 내가 말했죠. 어떻든 나가달라고. 그 여자가 말했어. 박 감독님, 제가 나가야 하나요? 전 이 프로 녹화는 다 맞춰야 돼요. 감독님 시나리오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모님, 전 일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집에만 계신 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의 세계가 있어요. 박 감독이 말했지. 심양, 우리 집사람이 원래 좀 우울증이 있어요. 물론 일을 다 마치고 가세요. 비명이 터져나온 건 경애의 입이었다. 혜완 자신도 아까부터 가슴 속으로 자꾸 싸늘한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영선은 천천히 술을 마셨다. 그걸 그냥 놔뒀어? 머리차로 잡아서 패대기를 치지? 응? 그게 아니야. 왜 거기 서 있었니? 일단 나오고 박 감독 말대로 나와서 좀 감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따져도 되잖아. 혜완이 힐난한 듯 물었다. 친구의 입으로 친구가 당한 모욕을 듣고 있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녀의 목소리엔 더욱 힐난조가 강했다. 영선이 떨리는 손으로 덤벙덤벙 담배를 끊어 말했다. 그래, 난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야 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혜완아, 어떠니? 네가 소설을 쓴다면 여자는 순순히 뛰쳐나오겠지. 그리고 담담하게 이별을 구하겠지. 그러면 인생은 참 멋있을 거야. 그렇지 않니? 영선의 눈으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문득 혜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 않았다.
생은 훨씬 더 유치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선우와 헤어지면서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가. 영선의 빈잔에 이번에는 경애가 술을 채워주었다. 여자가 침실로 들어가서 다시 녹화를 시작하더구나. 난 뛰어들어가 그 여자의 멱살을 잡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오니? 말이 나오질 않았어. 막막했어. 생각해봐. 여자의 멱살을 잡아놓고 막막했던 거야. 여자가 말했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 박 감독님이 불쌍해요. 좀 더 좋은 부인을 만나셨다면 훨씬 더 크실 수 있는 분인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아니에요. 연하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 감독님이 알코올 중독된 부인 만나서 고생하신다고들 해요. 혜완아 경애야. 그건 내가 이 딸이 우리 엄마한테 하던 소리 아니었니? 다시 더 가까운 곳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달려온 박 감독이 여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날 때렸지. 그는 수치스러워하고 있었어. 날 때린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제 동료 앞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인 게 수치스러웠던 거야. 나로 말하면 마지막 볼로 남겨놓았던 그의 뒷모습을 여지없이 보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나 역시 수치스러웠지. 맞은 것도 수치스러웠지만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 맞은 것도 수치스러웠지만 그런 그를 위해 바친 내 사랑이 수치스러웠어. 영선은 거기서 말을 그쳤다. 빗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혜완은 가슴 속에 흘러내렸던 싸늘한 것들이 고여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싸늘한 액체인 석유에 불이 붙듯이 박 감독이 분명 말했다. 제가 태어나서 사랑했던 것은 영선이 하나뿐입니다. 그렇다 크게 여기는 사실이라고 해도 그는 사랑하는 영선이를 놓아둔 채로 영선의 후배와 잠자리하고 시나리오 작가 앞에서 영선을 모욕했다. 그것이 사랑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영선의 아버지가 가끔 술에 취해 영선의 형제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했다지 않은가?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물론 그것도 거짓은 아닐 터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혜완의 가슴 속에서 달아오르는 열기가 양볼로 펴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두 뺨을 감쌌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살을 기도하다니. 그런 사소한 일은 분명 모욕이었지만 그래도 사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영선은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치명적으로 상처 입을 만큼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걸 헤아리지 못한 것은 적어도 박 감독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영선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적어도 착한 영선이를 그렇게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었다. 단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유학을 포기한 채 그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해서 모두 이런 식으로 손상되지는 않는다. 혜완은 묻고 싶었지만 영선은 입을 열어 그날의 마무리를 지었다. 그래서 술을 마셨어. 그는 내게 정신병원엔 언제 갈 거냐고 묻더군. 의부증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 일하는 두 남녀를 의심하는 그런 교양 없는 여자는 참을 수 없다는 거야. 맹세코 자신은 그녀와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단지 비디오 잭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녹화가 되는 비디오 잭이 하필이면 침실에 있었을 뿐이라고. 그는 알지 못했어. 설사 그녀와 어떤 사이였다 하더라도 내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자존심이라는 걸 그는 몰랐던 거야. 내가 이혼을 요구했지. 그는 말했어. 네 알코올 중독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니까 자신도 그게 좋다는 거야. 그리곤 침실 문을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자더군. 설마 했는데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 코를 골았어.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우주를 울리는 것 같았어. 나는 칼을 들었지. 아까 이야기하던 대로 그를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 있는 미친 부인의 희생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죽을 사람은 나였던 거야. 내가 죽어야 그가 더 이상 착한 남자가 되지 않는 거야. 이래도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하니?